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기업이죠. 바로 워렌 버핏이 이끄는 거대 복합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 티커 BRK.B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크셔에서 왜 이름만 들어도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이 버크셔라는 회사가 그냥 여러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에는 그 속내가 훨씬 복잡하고 또 아주 독특한 사업 모델이랑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흔히들 그냥 버핏이 투자 잘하는 회사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다가 아니죠. 사실은 그 운영 방식이나 자본을 배분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른 회사들은 따라하기 힘든 그런 핵심 경쟁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버크셔의 진짜 강점이 뭔지, 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가치는 없는지, 반대로 투자자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나 또 앞으로의 기회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아주 다각도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버크셔의 강점을 부각하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좀 우려 섞인 시각까지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럼 역시 가장 기본부터 가야겠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계속 성장해 왔는지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강점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죠.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은 버크셔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랄까 포용적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거나 특정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사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보통 기업들이 내세우는 그런 목표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내재 가치, intrinsic value, 이 본질적인 가치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아주 보수적으로 계속 불려나가겠다. 이 자본 배분 철학 자체가 회사의 핵심 비전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외형적인 확장보다는 기업 전체의 본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꾸준하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 가능하게 만드는 버큐셔만의 아주 독특한 엔진이 있죠. 바로 플로트입니다. 아, 플로트. 역시 버크셔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 보험 사업에서 나오는 플로트를 이해하는 게 버큐셔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정말 흥미롭게 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플로트는 쉽게 말해서 버크셔가 소유한 여러 보험 자회사들, 예를 들어 GI코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자동차 보험으로 유명하죠. 네, 그런 보험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미리 받아두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나중에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회사 금고에 쌓여 있겠죠? 그렇죠. 당장 나가는 돈은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버크셔는 이 미리 받은 돈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까지 사실상 이자 비용 없이 거의 공짜로 자사의 투자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장기간 동안요. 와, 그게 핵심이군요. 일종의 무이자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 거네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플로트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약 1,5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0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200조 원.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자금을 그것도 거의 비용 없이 굴릴 수 있다는 거네요. 이 돈으로 주식이나 다른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 셈이군요. 바로 그 점이 버크셔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이 플로트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다른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LTV/CAC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LTV/CACO. 스타트업이나 사스 기업 분석할 때 많이 쓰는 지표 아닌가요? 고객 생애 가치 LTV를 고객 획득 비용 CAC로 나눈 거요? 네, 맞습니다. 버크셔의 보험 사업을 이 관점에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물론 보험 고객을 새로 유치하려면 광고도 해야 하고 마케팅 비용, 즉 CAC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한 보험료, 즉 플로트는 투자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다른 금융회사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부 자금 조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 자본 확보 측면에서의 CAC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마케팅 비용은 들지만
그 결과로 얻는 투자용 실탄 자체는 공짜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게다가 보험 사업이라는 게 손해율 관리, 즉 보험금 지급 예측만 잘 된다면 이 플로트는 이론적으로는 계속해서 회사 내에 남아있게 됩니다. 새로운 보험 계약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렇다면 고객 한 명으로부터 얻는 장기적인 가치, 즉 LTV는 잠재적으로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경쟁도 있고 손해율 변동도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LTV는 매우 크고 CAC는 투자 자본 확보 측면에서 극히 낮은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 LTV CAC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다른 금융회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엄청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독특하고 강력한 시스템이네요. 이런 공짜 자본 덕분에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도 일반 은행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분석도 봤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 플로우트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 덕분에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추정해 보면요. 버크셔는 대략 12%에서 15% 수준으로 나옵니다. 12%에서 15%요? 네, 이게 일반적인 상업은행들의 평균 ROE가 보통 8%에서 10% 정도인 것에 감안하면 적게는 2%포인트, 많게는 7%포인트까지도 더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거죠. 와, 차이가 상당하네요. 총 자산 대비 이익률, 즉 RO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크셔는 대략 3%에서 5%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은행 평균은 보통 0.5%에서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은 자본, 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버크셔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네요. 플로트 덕후네요. 네, 그게 핵심 동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버크셔의 강점이 이런 금형적인 측면, 그러니까 플로우트나 자본 효율성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업 구조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버크셔는 특정 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매우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죠. 네, 저희가 파악한 수익 비중을 보면 보험 부문이 전체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큰 것이 BNSF 같은 철도 사업이나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BHE 같은 에너지 및 유틸리티 사업인데 이쪽이 한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네, 그 두 축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나머지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 리테일, 소매업 등이 나눠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략 25%에서 3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업 영역이 잘 분산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어느 한 산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경기가 안 좋아져도 회사 전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보험이나 철도, BNSF, 에너지, BHE 같은 사업들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비교적 꾸준하게 현금을 창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일종의 방어적 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아, 경기를 별로 안 타는 사업들이군요. 그렇죠. 이런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 위에서 버크셔의 또 다른 핵심 역량, 바로 자본 매분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본 배분 능력이라면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능력 말씀이시죠? 네. 버크셔는 특정 제품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본 배분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목표 자체가 다르군요. 경쟁 시장이 제품 시장이 아니라 투자 기회 시장이다. 그렇죠. 버크셔가 경쟁하는 무대는 단순히 보험 시장이나 철도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망한 투자 기회 또는 좋은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는 기회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GEF나 BNSF 같은 자회사들이 열심히 벌어들인 이익과 잉여 현금을 본사에 있는 워렌 버핏이나 그 후계자인 그렉 아벨 같은 최고 경영진이 딱 보고 있다가 지금은 여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다. 혹은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치를 제일 크게 불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끊임없이 재투자를 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서 창출된 자본을 다시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고 투자해서 전체 그룹의 가치를 복리 효과로 계속 키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버크셔를 단순한 지주회사가 아닌 아주 특별한 자본 배분 플랫폼으로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자본 배분 플랫폼이라 정말 매력적인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런 재무적인 강점 외에도 저희가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버크셔에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자산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버크셔 특유의 문화와 시스템 아닌가요? 아,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문화적 해자, 컬처럴 모태에 대한 이야기죠. 네, 해자, 모햇이라면 보통 성 주변에 파놓은 방어용 도랑을 말하는데 경영학에서는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의미하잖아요. 보통은 기술력이나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 효과, 특허 같은 걸 해자라고 하는데 버크셔의 진짜 해자는 그런 기술적인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올린 문화와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는 분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워렌 버핏과 그의 오랜 파트너였던 찰리 몽거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독특한 경영 방식과 철학, 그게 바로 버크셔의 가장 깊고 넓은 해자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극단적인 분권화와 신뢰 기반의 경영입니다. 버크셔 본사에는 직원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아마 25명 내외일 거예요. 네, 시가총액이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대 기업인데 본사 직원이 25명밖에 안 된다고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만큼 각 자회사의 CEO들에게 거의 전적인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본사는 간섭을 최소화합니다. 오직 자본 배분이라는 큰 그림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가능한 건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버핏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경영자를 선택하고 일단 맡겼으면 전적으로 신뢰하는 스타일이죠. 와, 정말 독특한 방식이네요. 이런 분권화된 경영이나 낮은 운영 비용,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명성과 신뢰, 이런 것들이 바로 버핏 문화이고 이게 기술적인 해자보다 더 강력한 문화적 해자를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화적 해자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단기간에 돈으로 사거나 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60년 이상 쌓아온 역사와 평판은 모방할 수가 없죠. 어쩌면 가장 깊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명성과 신뢰는 또 다른 이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자료에 오라클 효과, 오라클 이펙트라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아, 네.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버핏의 별명에서 따온 말이죠. 네,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과 그의 놀라운 투자 실적 덕분에 특히 경제 위기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다른 투자자들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대규모 M&A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 때였죠. 당시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골드만삭스나 제너럴 일렉트릭 GE 같은 회사에 버크셔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버핏이 투자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는 신뢰도와 안정성 때문에 가능했던 딜들이죠. 일종의 독점적인 딜 소싱 능력 또는 위기시 우선 협상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오히려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라니. 그럼 이런 강력한 문화적 해자와 오라클 효과는 결국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당연히 뛰어난 수익률로 연결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률, 즉 알파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귀결됩니다. 실제로 버크셔의 장기 성과를 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1965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6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무려 19.8%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19.8%요? 복리로? 와. 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10.2%였습니다. 그럼 매년 거의 9.6%피씩 시장을 이겼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매년 꾸준히 9.6%피의 초과 수익, 즉 알파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과 멍거가 구축한 버크셔 시스템이 실제로 창출해내는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운이 좋아서 몇 년 반짝 자란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겨왔다는 증거입니다. 와, 연평균 9.6%의 초과 수익. 정말 엄청난데요. 혹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버핏 시스템의 가치를 대략적으로나마 돈으로 환산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버크셔가 보유한 막대한 현금성 자산 있잖아요.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대략 1,7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아까 플로트 이야기할 때도 나왔지만 정말 엄청난 액수죠.
이 현금에다가 버크셔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연평균 초과 수익률 9.6%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시스템은 매년 최소 1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매년 20조 원 이상의 추가 이익 창출 잠재력이라 그 시스템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연간 163억 달러의 추가 이익 창출 능력에다가 버크셔 같은 안정적인 가치주나 복합 기업에 적용할 만한 적정 주가 수익 비율, 예를 들어서 한 15배 정도로 곱해보면 어떨까요? 1603억 달러 곱하기 15배면 잠시만요. 계산해 보면 2445억 달러 정도 나오네요. 네, 약 2,445억 달러. 이 금액이 바로 재무제표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버핏 시스템이라는 무형자산의 내재 가치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치가 현재 버크셔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대략 28.7%,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와, 그러니까 버크셔 주식 가치의 거의 3분의 1은 눈에 보이는 자회사들의 가치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버핏 시스템, 즉 문화와 자본 배분 능력에서 나온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말 놀라운 분석인데요. 그래서 버크셔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자회사들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 sum of the parts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시스템 자체의 프리미엄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버킷셔가 왜 단순한 지주회사가 아니라 특별한 자본 배분 플랫폼으로 평가받는지, 그리고 왜 시장에서 꾸준히 프리미엄을 받아왔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워렌 버핏이 은퇴하고 그레가벨 같은 후임자가 이 버핏 문화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계승해서 지금과 같은 알파 창출 능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더 발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럴 경우 버크셔의 내재 가치는 현재 시장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본 자료 중에는 만약 후계자가 기존의 알파 창출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이라도 개선한다면 현재 주가 대비 최소 3%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결국 버크셔 투자의 핵심은 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버크셔의 강력한 강점들, 그러니까 플로트, 자본 배분 능력, 문화적 혜자, 그리고 알파 창출 능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요소들은 당연히 버크셔 주식의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입니다. 버크셔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가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 Price to Book Ratio인데요. 네, 장부가치 대기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네. 그런데 앞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버크셔만의 여러 강점들, 예를 들어 플로트를 통한 저비용 자금 조달 능력, 뛰어난 자본 배분 실력, 강력한 문화적 혜자와 브랜드 명성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버크셔는 일반적인 지주회사나 다른 복합 기업들보다 더 높은 PB 배수, 즉 일종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장부상 자산 가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프리미엄이 정당화되는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좋은 곳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복리의 마법 효과입니다. 이것이 PB 프리미엄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겠죠. 네, 꾸준한 내재 가치 성장 기대감이군요. 두 번째는 단순한 재투자를 넘어서는 그 자본 배분 능력 자체의 가치입니다. 특히 오라클 효과 등을 통해 남들이 잡기 힘든 독점적인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통해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알파 수익률을 창출해내는 능력. 이것이 두 번째 프리미엄의 근거입니다. 일종의 경영진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버핏과 그의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버크셔의 독특한 자사주 매입 정책입니다.
버핏은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현저히 세다고 판단될 때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네, 무조건 매입하는 게 아니라 쌀 때만 산다는 원칙이 확고하죠. 이 정책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당 가치를 높여 기존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가가 내재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어해주는 일종의 밸류에이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효과입니다. 이 역시 PB 프리미엄을 지지하는 요인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 독점적 자본 배분 능력, 그리고 가치 중심의 자사주 매입, 이 세 가지가 버크셔의 PB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핵심 요인이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했을 때 적정 PB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네,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 분석에서는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버크셔의 목표 PB 수준을 약 1.60배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6배요? 그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버크셔의 PB는 대략 1.2배에서 1.6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1.6배는 과거 밴드의 상단에 해당하는 수준이죠. 상당 수준이면 좀 비싼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경영진의 뛰어난 자본 배분 능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워렌 버핏 이후의 승계 불확실성이나 현재 과도하게 쌓여있는 현금의 비효율성 문제 같은 우려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다소 절충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요인을 감안한 목표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인 목표 PB를 이야기했지만 만약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버크셔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가 닥친다면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만약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우량 자산들의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에 공포가 만연할 때 버크셔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막대한 현금 동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현금 보유액이 3,4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했으니까요. 그중 일부, 예를 들어 1,000억 달러 이상만 투입한다고 해도 엄청난 규모죠. 네. 그럴 경우 버크셔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아주 싼 값에 좋은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자사주를 대규모로 사들일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요. 만약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버크셔의 성장 잠재력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본 시나리오 분석 중에는 만약 그런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 성공적인 자본 배분, M&A나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버크셔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CAGR이 기존에 예상되던 8% 수준에서 12%에서 15%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와, 12-15% 성장률이면 거의 성장주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버크셔를 더 이상 안정적인 가치주나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받는 회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성장주로 재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40%에서 6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버크셔가 가진 현금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네요. 그럼 이런 장단기적인 기회와 또 잠시 후에 다룰 리스크 요인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현금 흐름 할인법, DCF 같은 걸로요. 네, DCF 분석 결과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DCF는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분석에서는 버키셔의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한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을 8.5% 정도로 설정하고 장기적인 성장률은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서 10%에서 12% 정도로 가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버키셔의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 대비 약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현재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30% 상승 여력이요.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인데요. 이걸 PB 기준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PB 기준으로는 약 1.95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아까 저희가 제시한 단기 목표 PB 1.6배보다는 상당히 높죠.
이건 DCF 모델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현금 창출 능력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버키셔가 여전히 매수, 바이 의견을 받을 만하다는 시각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버키어 해서웨이라는 기업의 강점과 잠재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또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버핏을 존경하고 그의 투자 철학을 따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언제나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버키셔가 현재 안고 있는 고민거리들,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버크셔의 강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버크셔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과 당면한 리스크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니까요. 가장 먼저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으신가요? 역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과도한 현금 보유 문제입니다. 아, 현금이 너무 많다는 거요? 아까 강점 이야기할 때도 잠깐 언급되긴 했었죠. 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버크셔가 보유한 현금 및 단기 국채 규모가 무려 3,42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5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450조 원.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규모네요. 그런데 현금이 많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고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바로 잡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안전 마진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버핏 자신도 항상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너무 오랫동안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냥 쌓여만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 막대한 자본이 언제까지 그냥 잠자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점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아, 기회비용이 문제군요.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으니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버커셔가 이 돈으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버크셔의 규모에 걸맞은 의미 있는 대형 M&A를 성사시키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면 차라리 자사주 매입을 대폭 늘려서 주주들에게 그 가치를 돌려달라는 요구죠. 시장의 압박이 꽤 있나 보네요. 네, 일각에서는 버크셔가 향후 3년 안에는 최소한 보유 현금의 30% 정도, 그러니까 대략 900억 달러 이상은 M&A든 자사주 매입이든 뭔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현금만 쌓아두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렇군요. 너무 많은 현금을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들고만 있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거나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대상이 없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석한 자료 중에는 버크셔의 현금 보유 비중 증가가 PB 비율과는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도 있었습니다. 현금 비중이 들면 PB가 떨어진다고요? 보통은 안전성이 높아지니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관관계를 대략 마이너스 0.5 정도로 가정했을 때 현금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PB 배수는 오히려 0.03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현금 증가는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성장 기회가 부족하다는 시장의 인식을 반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안전판이긴 하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니. 그런데 이런 우려를 더 키우는 다른 요인들도 있나요? 나타나는 몇 가지 신호들입니다. 우선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3.7%나 급감했습니다. 60% 이상 급감이요. 엄청난데요. 물론 여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같은 투자 자산의 평가 손실이 약 74억 달러 정도 반영된 영향이 큽니다. 회계기준상 어쩔 수 없이 반영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마저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까지 줄었다는 건 좀 신경 쓰이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신호가 있다고요? 네, 바로 자사주 매입 규모의 급감입니다.
2024년 2분기에 버크셔가 사들인 자사주 규모가 3억 4,400만 달러에 그쳤는데요. 3억 4,400만 달러면 버크셔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5년 동안 분기별 자사주 매입액 중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5년 내 최저 수준. 이게 왜 중요한 신호인가요?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은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싸다고 판단될 때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원칙이 아주 확고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사주 매입 규모를 대폭 줄였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버핏이 보내는 매우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버크셔 주가 수준, 당시 PB가 약 1.7배 정도였습니다. 는 더 이상 싸지 않다. 오히려 고평가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는 경고 메시지라는 거죠. 와, 버핏 스스로가 지금 주가는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시그널일 수 있군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 자체가 발행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순이익 EPS를 높이는 효과는 계산해보면 플러스 0.0344% 정도로 사실 미미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현인인 버핏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 그 자체가 주는 시그널링 효과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버크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중립적이거나 관망해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앞서 긍정론에서 제시했던 목표 PB 1.6배나 DCF 분석에서 나온 30% 상승 여력 같은 분석에 대해서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버핏 본인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신호는 목표 주가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문제나 밸류에이션 신호 외에 버크셔의 핵심 사업 자체에 대한 우려나 리스크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우선 핵심 사업부들의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서비스, 소매 부문의 성장이 다소 미온적이고 또 다른 핵심 축인 BNSF 철도 사업 역시 여러 운영상의 압박과 비용 증가 문제에 직면하면서 버크셔 전체의 핵심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영업이익률은 10.54% 정도로 추정되는데 과거보다 다소 낮아진 수준이죠. 핵심 사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최근 버크셔의 영업이익에서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2025년 2분기에는 전체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이자 수익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이자 수익 비중이 30%나요? 그건 왜 그런가요? 보유 현금이 워낙 많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이 커진 건가요? 그렇죠. 막대한 현금을 주로 단기 국채 같은 안전 자산에 넣어두니 최근 금리 상승기에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 수익이 줄면서 전체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즉,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점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핵심 사업 성장은 둔화되는데 이자 수익 의존도는 높아진다. 뭔가 펀더멘털이 약해지는 느낌도 드네요. 혹시 예상치 못한 돌발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가장 크게 부각되는 잠재적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BHE의 자회사인 패시픽컵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입니다. 패시픽컵이라면 전력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서부 여러 주에서 전력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최근 몇 년간 발생했던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 이 회사가 제대로 설비 관리를 하지 못했고 이것이 산불의 원인 또는 확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규모의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산불 관련 소송이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배상 청구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소송 결과가 패시픽컵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와서 회사가 부담해야 할 총 배상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모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의 연간 순이익을 10%에서 1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순이익이 15%나 감소요? 그럼 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주가에는 최대 18%에서 25%까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소송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와, 100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정말 예상치 못한 복병이네요. 그 외에 보험 사업 자체의 리스크나 투자 관련 리스크는 당연히 계속 있는 거고요. 그렇죠. 보험 사업은 본질적으로 자연재해, 허리케인, 지진 등 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 배상 책임 소송 같은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또 버크셔는 대규모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손익 리스크도 상존하고요. 이런 것들은 버크셔가 늘 안고 가야 하는 기본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네요. 그런데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런 개별적인 리스크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 이후의 버크셔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요. 네, 맞습니다. 그 경영권 승계 리스크야말로 버크셔가 안고 있는 가장 크고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워렌 버핏의 나이가 90세를 훌쩍 넘었고 그의 오랜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는 이미 세상을 떠났죠. 후계자로는 그렉 아벨 부회장이 사실상 낙점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렉 아벨이 후계자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과연 그렉 아벨이 이끄는 버크셔가 워렌 버핏이 있을 때와 같은 수준의 명성과 신뢰 그리고 뛰어난 자본 배분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워렌 버핏 프리미엄이 사라질 리스크죠. 그 버핏 프리미엄 소멸 리스크를 혹시 정량적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네,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후계자인 그렉 아벨이 경영을 맡은 초기에 만약 M&A 결정에서 큰 실수를 하거나 혹은 패시픽코프 같은 자회사에서 대형 손실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럴 경우 시장은 역시 버핏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기존의 버크셔에 부여했던 버핏 프리미엄의 가치를 대폭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한 분석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최대 50%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PB 비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현재 버크셔의 PB가 1.5배에서 1.6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이 프리미엄이 크게 훼손된다면 PB 비율은 과거 평균 하단인 1.2배나 그 이하, 예를 들어 1.25배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PB가 1.6배에서 1.25배로 떨어진다면 주가는 얼마나 하락하는 건가요?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20% 이상의 하락이고 시장의 실망감이 더해진다면 30%에서 35%까지 또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사용했던 DCF 평가 모델에서도 이 승계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할인율 WACC에 추가적으로 1.5%포인트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변수라는 거죠. 정말 버크셔 투자를 고려할 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핵심 리스크네요. 버핏 없는 버크셔의 미래,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버크셔 주식의 밸류에이션 수준 그 자체에 대한 부담입니다. 앞서 자사주 매입 급감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지만 지금 주가가 과연 매력적인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버크셔의 PB 비율이 대략 1.6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62배면 아까 역사적 밴드가 1.2배에서 1.6배 사이라고 하셨으니까 거의 밴드 상단에 와 있거나 살짝 넘어선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역사적 평균치인 약 1.4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워렌 버핏 스스로가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선, 즉 이 가격 아래에서는 싸다고 생각하는 PB 기준이 대략 1.2배에서 1.4배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주가는 그 기준선보다도 훨씬 위에 있다는 겁니다. 버핏 기준보다도 비싸다. 물론 다른 대형 투자 지주회사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예를 들어 KKR이나 블랙스톤 같은 곳들이요. 그런 대체 투자 운용사들은 PB가 2.0배를 훌쩍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크셔가 낮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버크셔는 그런 회사들과 사업 모델이 좀 다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나 특히 버핏 자신의 행동, 자사주 매입 축소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고려할 때 현재 PB 1.6배 수준이 아주 매력적인 진입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긍정론에서 제시했던 목표 PB 1.6배 달성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하면 그 수준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버키셔라는 기업은 빛과 그림자가 아주 명확하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강점과 기회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만만치 않은 우려와 리스크 요인들도 산적해 있네요. 그럼 이런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투자자들은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에서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하고 또 실적 결과에 따라 주가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곧 발표될 2025년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당장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요. 아시다시피 버크셔는 공식적인 실적 가이던스, 즉 예상치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 전문가들이 각자 내놓은 예측치를 종합해서 일종의 가상 컨센서스, 의사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참고해야 합니다. 네, 시장의 기대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베스팅닷컴 같은 금융정보 사이트들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2025년 2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대략 5.29달러, 매출은 981억 4,700만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버크셔의 실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이익이나 매출보다는 핵심 사업 부문들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영업이익입니다. 투자 손익은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핵심이죠. 그럼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는 과거 실적 추세나 경쟁사들의 동향, 그리고 현재 거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5년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약 11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2024년 2분기 대비 약 4% 정도 성장하는 수준입니다. 11억 달러의 전년 대비 4% 성장. 아주 높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을 이어간다는 예상이네요. 네, 다만 버크셔는 워낙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결과는 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 빚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버크셔의 실적 발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발표되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네, 오히려 실적 발표와 함께 공개되는 보고서 내용이나 혹은 버핏이나 경영진이 주주 서한 등을 통해 내놓는 메시지, 그들의 통찰력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대한 현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자사주 매입 정책의 변화는 없는지, 최근 시장 상황이나 특정 투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이요. 아, 그렇겠네요. 버핏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주목하니까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2분기 실적 발표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 체크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역시 버크셔의 핵심 엔진인 보험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보험료 수입 플로우트의 질은 계속 좋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부문 성장률이 첫 번째군요. 둘째, 또 다른 주요 사업인 BNSF 철도 사업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봐야 합니다. 이건 미국 경제 상황이나 운영 효율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철도 이익률. 셋째, 회사가 사업 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운영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꾸준히 늘어야 재투자 여력도 커지니까요. 네, 현금 창출력. 넷째, 앞서 계속 강조했던 자사주 매입 집행액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분기 5년 내 최저 수준 대비 다시 늘어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소극적인지를 보면 버핏의 현재 주가 판단과 주주 환원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 변화.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고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미 있는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면서 조금 줄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향후 투자 기회 대비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니까요. 보리 이익, 철도 이익률, 운영 현금 흐름, 자사주 매입액, 현금 잔고. 이 5가지가 핵심 체크 포인트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 실제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이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시나리오별로 한번 예측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 예측은 항상 어렵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요인들과 체크 포인트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별 주가 반응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는 있습니다.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 컨센서스 11억 달러로 잡고요.
시나리오 1. 미스. 실적 부진. 만약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11억 달러에 크게 못 미쳐서 11억 달러 이하로 나오고 특히 보험이나 철도 부문 성장이 둔화되고 자사주 매입마저 계속 축소된다면 시장은 실망 매물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면 투매다 나올 수도 있겠군요. 시나리오 2. 밋. 예상 부합.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수준인 11억 달러 근처에서 나오고 다른 핵심 지표들도 그냥 평이한 수준이라면 주가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중립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금 보유액이 또다시 크게 증가하고 자사주 매입이 여전히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면 일부 투자자들은 실망감에 매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예상대로 나와도 현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실망할 수 있다. 시나리오 3. 빚. 예상 성해. 만약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넘어 12억 달러 이상으로 나오고 특히 핵심 사업인 보험 부문이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금리 상승 덕분에 이자 수익도 예상보다 좋았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5%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업이 잘 받쳐주면 긍정적이군요. 시나리오 4.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 플러스 알파. 영업이익이 12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오고 여기에 더해서 깜짝 M&A 발표나 자사주 매입 재개 같은 긍정적인 신호까지 함께 나온다면 시장은 환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핏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면 주가는 단기 랠리를 보이며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0%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와, M&A나 자사주 매입 신호가 같이 나오면 파급력이 크겠네요. 네, 그리고 이 핵심 체크포인트 5개 중에서 4개 이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슈퍼 부울 시나리오에서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2% 상승도 가능하고 반대로 4개 이상이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딥 베어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 하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꽤 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옵션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낮게 보고 있다면서요. 플러스 2.2% 정도로요. 시션한 변동폭보다는 훨씬 작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버크시어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안정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실적 발표 같은 이벤트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버크시어의 2분기 실적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거나 혹은 실적 숫자 자체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크게 베팅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버크셔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실적 발표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기 변동성보다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기업이라는 거네요. 네, 오늘 정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거대한 기업에 대해서 그 핵심 경쟁력부터 시작해서 숨겨진 가치, 또 당면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 그리고 최근 실적 전망과 체크 포인트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먼저 버크셔의 강력한 투자 매력 포인트부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핵심은 보험 사업을 통한 독특하고 저렴한 자금 조달 능력, 바로 플로트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이 막대한 자본은 버크셔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죠. 네, 플로트라는 독특한 엔진이 첫 번째. 그리고 여기에 더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한 강력한 문화적 해자, 신뢰, 분권화, 낮은 비용 구조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독보적인 자본 배분 시스템은 경쟁자들이 단기간에 따라하기 힘든 버크셔만의 핵심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해자와 자본 배분 시스템, 두 번째와 세 번째 강점이군요.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막대한 현금 동원 능력과 오라클 효과는 미래에 예기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이를 포착하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이게 긍정적인 측면의 요약이네요.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도 봐야겠죠. 동시에 버크셔는 풀어야 할 숙제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만만치 않게 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상 최대로 쌓여있는 막다한 현금을 과연 언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과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과도한 현금 보유 문제. 이게 첫 번째 우려 요인이죠. 그리고 워렌 버핏 이후의 경영 승계 리스크는 버크셔의 장기적인 미래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버핏 프리미엄이 사라질 경우 기업 가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승계 리스크. 두 번째 우려. 또한 최근 자사주 매입 규모의 급격한 축소는 버핏 스스로가 현재 주가 수준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PB 밸류에이션 수준 자체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밸류에이션 부담과 버핏의 신호. 세 번째. 마지막으로 패시피콥 산불 관련 소송과 같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현실화될 경우 재무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네, 잠재적 법적 리스크까지. 정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네요. 네. 결국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투자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러한 강력한 강점과 미래의 기회 요인들이 현재 제기되는 여러 우려와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 각자의 판단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버크셔의 내재 가치, 성장 능력과 버핏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강하게 믿는다면 현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투자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현금 활용의 불확실성이나 승계 리스크, 그리고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면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나 관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버크셔 해서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 즉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희 분석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분석 내용의 일부는 AI를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제공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실제 데이터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 워치였습니다.